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 넉 달 만에 재대결을 펼쳤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가운데 6만 관중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한다면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이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가져 일각에서 불거진 교체설을 일축했습니다. 보고를 누락한 비서관급 2명은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일부 교과서에 징병이라는 표현이 삭제됩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수사를 받은 이후 5.18 유족에 사죄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어제 경찰 조사 뒤 사과한 데 이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 끝난 우리 축구대표팀과 우루과이전 재밌게 보셨죠? 뉴스9도 중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정말 잘 싸웠고 상암 경기장을 찾은 6만여 명의 관중 그리고 저희 TV조선 생중계를 보신 전국의 축구팬들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최고의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운 1대2 패배였지만 모처럼 전 국민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상암 경기장 연결합니다. 이다솜 기자, 아쉽긴 합니다만 잘 싸웠죠? 현장에서 지켜본 오늘의 전체적인 경기평 부탁합니다. 네, 이 콜롬비아전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던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은 이강인 선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우루과이도 에이스 발베르데를 선발로 내세우며 이 두 선수의 팽팽한 기싸움이 흥미를 모았는데요. 먼저 기선을 제압한 건 우루과이였습니다. 우루과이는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한국의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이 한 번의 코너킥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우루과이는 전반 10분 발베르데의 코너킥을 코아테스가 머리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손쉽게 헤더를 허용한 부분이 아쉬웠지만 우리 선수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37분 이강인이 번뜩이는 돌파와 크로스로 우루과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더니 전반 40분 한국으로선 가장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손흥민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김영권의 발끝에 살짝 모자라며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전반전 몰아치기에도 골을 넣지 못한 한국은 후반전 곧바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 6분 이기재의 패스를 황인범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1대1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세트피스 수비에서 아쉬움이 나오며 배신호에게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고 교체로 투입된 오연규가 경기 막판 동점골을 터뜨리는 듯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게 아쉬웠습니다. 결국 1대2로 패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 경기장은 전석 매진 6만 4천여 관중들은 선선한 봄밤의 정치 속에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뛰었습니다. 90분 그리고 연장 7분 내내 환호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은 아쉬운 탄식도 쏟아졌습니다. 상암구장의 응원 열기는 현장에서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강 유니폼에 붉은 악마 뿔을 쓰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도 따라해봅니다. 울산에서 그저께 출발했어요. 선발로 나온 이강인을 응원하는 이 팬은 스케치북에 편지를 써왔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강인이가 공격형 미들필더인 만큼 한 골 넣어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상암볼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우루과이와 4개월 만에 만난 만큼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도 절실합니다. 경기만 5번째 다시 보고 왔고요. 분명 저희 선수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뜨거웠던 겨울 우리 모두 행복했습니다를 내건 붉은 악마들. 시작 휘슬이 울리자 더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쉬어라 선수들을 응원했고
선수들은 투혼으로 응답했습니다. 순식간에 응원 데시벨은 100에 육박합니다. 평일 저녁에도 이곳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6만석 모두 매진되면서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황인범의 동점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축구팬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쳤지만 잘 싸웠다. 이럴 때는 말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상당히 소형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 핵탄두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10개가량을 한꺼번에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 탄두들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이름들까지 나열하며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무기 창고에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지는 빨간색 루돌프 코 모양의 물체가 전술핵 탄두 화산 31입니다. 10개 정도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1년 번호도 적혀 있어 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2016년 원형의 핵탄두에서 시작해 2017년 장구 형태를 거쳐 7년 만에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름이 한 40여 cm에 300kg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1톤 되는 탄두에 3개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탄두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 경량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전술핵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8종도 함께 공개했는데 최근 시험 발사한 핵어뢰와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또 핵 운용 시스템 명칭을 핵 방아쇠라고 처음 공개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핵탄두를 공개한 뒤 핵실험을 했었는데 이번 전술핵탄두 공개가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핵어뢰, 해일의 사진도 공개하며 수중 폭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인 핵 위협을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퍼주기 정책 전면 중단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도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대북 정책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사전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으로 전해졌는데 과거 정부에서 있던 퍼주기식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가능성까지 닫아버린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하며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 문안 작업도 진행 중인데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강화하면서 핵 작전 공유에 준하는 수준까지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핵 공동 기획을 보다 구체화해 명문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한미 공조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합동훈련을 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오늘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다음 주 초엔 한미일 합동훈련도 예정돼 있다는데 구민성 기자가 이 항공모함에 직접 탑승해서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마친 미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뱃머리를 천천히 돌려 부산항에 정박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은 지난해 9월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이번 연습을 위해 제 옆에 있는 F-18 슈퍼호넷을 비롯해 전자전기 그롤러 그리고 조기경보기 호크아이까지 총 7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왔습니다. 평소 경납고에 보관하는 대잠전 헬리콥터들도 날개를 접은 채 도열돼 있습니다. 같이 입항한 항모정단에는 단독작전이 가능한 이지스 순양함인 벙커1함, 이지스 구축함인 메이어함 등 7척의 함정과 핵 추진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엔 북한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00기를 포함해 약 200기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the ships and the aircraft carrier, but it's our entire joint force and all our allies and partners that join together to make the force. 니미츠함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일 3국 연합 해상훈련에도 참가합니다. That trilateral exercise with the JMSDF and the ROC Navy after we pull out of Busan. 미 항모강수단은 부산에 일주일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 안보 라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의전 비서관이 돌연 경질됐고 어제는 외교 비서관까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오늘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과 오찬을 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올 초 미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문 때 K-팝 그룹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그런데 국가안보실이 미국 측의 요청을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뒤늦게 외교부 라인을 통해 보고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 12일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고 지난주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교체됐습니다. 백악관의 제안을 보고도 없이 누락해 정상 간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교체 검토 보도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오늘 김 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참모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체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과 신임 외교비서관까지 참석했고 대통령의 격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5월로 예상되는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서 관련자들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일 관계도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 일부 교과서에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징병 표현이 사라집니다. 대신 참여나 자원,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우리 정부가 즉각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승인한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할 149종입니다. 주요 출판사 사회 교과서엔 조선인 등을 강제로 징집했다는 의미를 담은 징병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참여라는 말로 바뀌거나 지원이란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강제성을 희석하고 도리어 자발적이었다는 의미를 담아 일본 정부 책임을 벗어나려는 취지입니다. 독도에 대한 왜곡은 더 확대됩니다.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립니다.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던 문구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야당은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강행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정부 탓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와 주권을 침해한 교과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 일본 대사가 자국에 잠시 귀국한 상황이어서 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교육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양보했으면 화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뒤통수를 친 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발표된 게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매년 3월에 이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였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이 강제 표현이 지워졌고 그걸 초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2021년 4월 스가 총리 시절에 정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정부도 많이 당혹스럽겠군요. 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라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4월과 5월에 검정 신청이 완료된 교과서 검정 결과라서 윤석열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인 2001년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었다고도 했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관계없다 이런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긴 합니까? 네, 사실 일본 정부는 쭉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양보가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여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적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통큰 양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하고 일본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인식, 용토인식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본다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네, 다음 달에 일본 지방선거가 있긴 합니다. 이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 정도가 실시하는데 사실 참여연 선거처럼 기시다 정권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비중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의 외교 성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시다 정권이 이런 분위기를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의 주요 내용을 한국 측에 사전에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교부 관계자도 강제징용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고 역사 왜곡 문제는 사실에 기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이런 문제 말은 쉽지만 사실 대응하기가 쉽진 않죠. 전문가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네, 독일이 프랑스나 폴란드와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편찬하기까지는 최소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너무 현안에만 몰두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본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사실에 맞게끔 가져가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연구도 공동 연구를 해야지 되고. 예, 외교적으로는 뭐 차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만 화가 나긴 하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 당직 개편에 이어서 SNS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어질 법정 공방에 대비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은 대장동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장외로 나가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사진 한 장에 10표. 오늘 하루 6곳을 훑은 이 대표는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며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식구끼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도 이겨야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단합이거든요. 앞서 이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장동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기소는 꼼수라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잇따라 공유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박성 글을 SNS에 올린 건 40일 만인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장애 변론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브로커 김인섭 씨의 측근 A씨가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 됐죠.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의 최측근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인허가 대가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저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얘기 들었는지 어떤 증언해달라고 부탁받으셨는지.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고 실거주지도 파악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가 영장심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백현동 관련 공익신고를 하겠다며 상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시작으로 김민섭 씨와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규명하려 했지만 수사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해 혐의 입증에 지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일가 비리를 폭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했는데 전 씨는 수사를 받은 뒤에 5.18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양복 차림의 전우원 씨가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입국과 동시에 집행한 겁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온 전 씨는 17일 SNS 생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투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했던 전 씨는 5.18 피해자를 만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전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전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스스로 혐의를 밝히고 자진 입국한 점 등을 감안해 전 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경찰 조사 뒤 거듭 사과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면서 혐의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류의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12시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에도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투약 시점과 투약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씨 채모에서 검출된 총 4종류의 마약 성분 가운데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성이 강해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며 형사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병원 처방 기록이 있고
대만은 소변 검사에서 검출돼 대략적인 투약 정황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카인은 구체적 투약 혐의를 입증 못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분석 기록 등을 제시하며 코카인 투약 시점과 장소, 투약량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한 차례 추가 조사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교차로를 가로지른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가게 안에 있던 대형 냉장고 덕분에 상인과 손님은 화를 면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시내버스가 멈춰선 회색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뭐야? 시내버스에 받친 차량은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내달립니다. 인도를 타넘어 노점 과일 상자를 덮치더니 상가 안으로 돌진합니다. 상인과 손님이 놀라 뒷걸음질치고 가게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다 찌그러져가지고 가져가 버렸고 놀라기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허리를 아예 못 써보잖아. 어제 저녁 6시쯤 광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시내버스에 받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상가 내부에 있던 이 대형 냉장고가 돌진한 차량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부딪히고 차가 섰어요. 그래서 좀 안 다친 것 같아요. 상가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19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버스에 받친 뒤 상가로 돌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제동장치를 밟으라고 외쳤다면서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악셀에다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라고 하면서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해경이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추격한 끝에 납포했습니다. 이 납포 과정에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렬히 저항한 건데요. 이 해경이 최루탄까지 쏴서 제압할 정도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중국어선이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달아납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갈짓자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합니다. 해경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타실 문을 열려고 하자 중국 선원이 흉기까지 휘두르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현재 위험한 흉기를 들고 지속 저항 중에 있어. 스펀지탄을 이용한 다목적 발사기도 소용없자 해경은 결국 최루탄과 섬광탄까지 사용해 중국 선원을 제압합니다. 최루탄 도착했어. 이에 K5 건축을 이용하여 경로사고 신속하게 조타실을 개방, 불법적 중국어선을 제압하였습니다. 해경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10km 정도 달아나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납포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달부터 EEG, 배타적 경제수역의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연평도 해역의 꽃게 조업철에 대비해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방석입니다. 3km 넘게 보복 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번호판도 없어서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었는데 인근 CCTV 수십 대를 분석해서 2달 만에 붙잡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서 사행하던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멈춥니다. 이후 오토바이는 터널 안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터널 밖에서도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위험천만하게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사선 오른쪽으로 옮기면 또 앞으로 따라 붙고 계속 부딪힐 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지난 1월 새벽 0시 50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도로 3km 구간에서 뒷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뒤 달아났습니다. 해당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었고 경찰은 주변 CCTV 70여 대를 분석한 끝에 2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건 이후 동선을 쫓아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쫓아가다 보니까 인근 자기 지인 친구 집에 가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옷 입기 참 애매합니다. 일교차가 커도 너무 크죠. 20도 가까이 날 정도입니다. 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서리가 내릴 정도였는데 반대로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반팔이 어색하지 않죠. 지자체는 벚꽃 축제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들녘엔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에는 성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3도까지 떨어진 아침 기온에 때 아닌 겨울 풍경이 빚어졌습니다. 패딩 이런 거 입고, 그다음에 장갑 끼시고. 네, 장갑 끼고.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은 춥고. 하지만 낮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보다 20도 가까이 올랐고 강릉 경포호수 벚꽃길은 이미 연분홍으로 물들었습니다. 뭔가 영화 속의 CG처럼 이제 흩날리는 그 장면들이 보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에 강릉의 벚꽃 개화 시기도 최대 11일 빨라졌습니다. 평년 같으면 4월 한 10일경에 피는데 금년에는 좀 빨리 폈네요. 강릉 벚꽃 축제는 다음 달 4일 개막 예정이었습니다. 벚꽃이 빨리 피기 시작하자 강릉 벚꽃 축제 개막일도 오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면 벚꽃이 다 떨어진 뒤에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벚꽃이 있을 때 축제를 할 수 있잖아요. 예상했던 개화 시기보다 빨라지다 보니까. 꽃샘추위는 오늘 한풀 꺾였지만 주말까지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치솟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미분양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시장은 얼어붙었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의 상승폭이 수도권보다 더 컸습니다.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라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데요. 왜 그런지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이 아파트는 지난달 687가구를 분양했는데 450명만 신청했고 무순위와 선착순 분양까지 마쳤지만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비싼 탓이 큽니다. 그 분양가가 작년 다 안타이 됐어요. 조합원들의 이제 그 권리가액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량을 붙이던가. 근데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년 전에 비해 28.9% 올랐습니다. 수도권 지역 상승률은 20% 안팎이었는데 울산과 제주, 부산은 50%에서 많게는 70% 넘게 폭등했습니다. 분양가에 반영되는 공시지가가 매년 10% 넘게 오른 데다 공사비까지 상승해 오름세가 가팔라진 겁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권과 용산을 제외하곤 전국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 만큼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서울권의 경우 분양시장이 뜨겁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일 정도로 시장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집값 하락 기대 심리가 여전해서 고분양가는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그 상세의 조건이 공개됐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반도체의 주 재료인 웨이퍼의 합격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예고한 미국 상무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 흐름과 이익 규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단순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합격품 비율인 수율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과 재무구조,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려면 반도체 사업의 영업 비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에 제출된 정보가 인텔 등 미국 경쟁사에게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측의 요구를 분석해 보조금 지급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업의 기밀까지 다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국면에 처한 것 같습니다. 수익도 미국 정부와 나누라고 한 데 이어 영업 기밀 제출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추가되면서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K반도체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저출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면서 여러 혜택의 기준도 같이 바뀝니다. 난임 휴가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부모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7년 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 시행에 270조 원을 쓰고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인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특히 아이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공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생후 24개월까지는 입원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1년에 3일이었던 난임 휴가를 6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하고 부모 1명당 쓸 수 있는 기간도 36개월로 늘렸습니다. 당과 정이 초기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는데 올 하반기엔 추가 대책을 포함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대학생들이 한 끼 식사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적어도 아침 식사만큼은 든든하게 먹여야죠. 이른바 1,000원 학식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 대학을 찾아서 학생들과 1,000원 학식을 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다는데 고희동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 대학 구내식당. 김기현 대표가 학생들 사이 줄에서 1,000원 조식권을 구매합니다. 정부가 1,000원, 대학이 2,000원의 비용을 보조해 4,000원짜리 식사를 학생들이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아침밥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직접 배식을 받은 지도부는 학생들의 지원 확대 요청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점심 가능하면 저녁까지도 좀 정부나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참 이게 성장하는 시기인데 학교 부담을 좀 줄여들려면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좀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참여한 학생 학교 늘어나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림부와 지원대학을 41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림부 지원대학은 28곳, 올해 41곳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을 늘려 식단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지난주 MZ노조와 치맥회동에 이어 2030 세대 공약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청년정책위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졌지만 잘 싸운 우리 축구대표팀 뉴스 하나 더 전합니다. 오늘 우루과이전에서 돋보였던 선수는 단연 이강인이었습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 주로 교체 출전됐던 이강인이지만 오늘은 선발 출전하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는 물론이고 이 한 박자 빠른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 축구를 선호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와는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강인은 선발로 출전해 경기 내내 월드클래스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26분, 정면 중앙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 손흥민과 유기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드리블로 기어코 크로스를 올려주더니 이기재의 슈팅까지 만들어냅니다. 상대팀 수비의 밸런스를 깨는 기술로 세트피스 기회를 유도합니다. 날카로운 프리킥까지 우루과이의 위협적인 순간들은 어김없이 이강인의 발끝에서 연출됐습니다. 대표팀을 한국에서 선발을 뛴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결과급 승리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후반 막판에는 멋진 크로스로 오현규의 골을 이끌어냈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된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마요르카의 주전을 꿰차며 올 시즌 프리메라 리가에서 25경기 출전해 커리어 최다인 3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이강인. 이제 막 새 출발한 클린스만호에서도 명실공히 핵심 주전으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다음 달에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절차가 줄줄이 밀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최소 2년 이상 가동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1983년에 운영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 다음 달 8일이면 설계 수명인 40년이 만료됩니다. 계속 가동되려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료 전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당초 연장 허가 신청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한을 1년 넘긴 지난해 4월에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장 허가 심사 기간과 노후 설비 교체 절차를 감안하면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운영을 못할 전망입니다. 1년간 455만 메가와트 시에 달하는 발전량이 비게 되는데 석탄으로 대체하면 5,900억 원, LNG로 대체하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LNG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지금 원전을 가동하는 것보다 발전 단가가 5배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빠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백 기간을 줄일 계획이지만 원전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만큼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로 9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6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졸업생이었는데 사전에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유리문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깨진 유리 틈으로 학교 안에 침입하더니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복도를 활보합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10시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대피했지만 She said she was hiding in the closet and that there was shooting all over and that they had potentially tried to get into her room. 9살 어린이 3명과 교장 선생님 등 교직원 3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경찰과 대치하다 숨졌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28살 성전환자 오드리 헤일로 확인됐습니다. We know that she was armed with at least 2 assault-type rifles and a handgun. 학교 출입구 위치는 물론 답사한 건물이 표기된 지도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정황이 담긴 메모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들어 벌써 129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며 의회의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여인이 LP 레코드 한 장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립니다. 가장자리 첫 곡에 조심스럽게 바늘을 놓습니다. 1962년 빌보드 1위 코니 프랜시스의 명곡이 흐릅니다. 가난했지만 따스했던 1960년대 산골 초등학교 17살 뜻깎이 학생과 21살 초임교사가 제각기 하는 짝사랑이 LP로 시작해 LP로 맺습니다. 소녀는 선생님이 나누는 LP 이야기를 엿듣고 잠 못 이루죠. 엘프. 엘프? 선생님. 엘프가 뭐예요? 1960에서 80년대쯤에 사춘기를 보낸 장노년들은 이른바 백판의 추억 하나쯤 품고 계실 겁니다. LP판 가운데 동그란 라벨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백판이 된소리로 바뀌었죠. 라이선스 계약은커녕 버젓이 불법 복제해 팔리던 해적 음반입니다. 값싼 백판은 팝송,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금지곡을 접하고 즐기는 숨길이었습니다. 시인은 백판을 구하러 드나들던 세운상가의 추억을 노래합니다. 비틀스 해적판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내 가슴엔 온통 해적들만이 들끓었네. 나 끝끝내 목이 쉰 야외 전축처럼. LP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지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방벽을 LP로 가득 채운 카페가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이런 곡도 있을까 긴가민가 하며 신청곡을 적어내면 신통하게도 찾아내서 틀어줍니다. 이 카페는 좌석마다 턴테이블과 헤드셋을 갖췄습니다. 저마다 자기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듯 LP를 골라와서 즐깁니다. 남이 신청한 곡을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방해받지도 방해하지도 않으며 자유롭게 누리는 게 MZ세대 취향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LP 구매자 중에 20, 30대가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LP가 35년 만에 CD 판매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LP 애호가들은 CD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음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CD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너머의 음역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깔끔하긴 하지만 비인간적이고 차갑다고 하죠. LP는 긁히거나 깨지기 쉽고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낡으면 찍찍거립니다. 하지만 거기엔 흘러간 세월에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듯 LP는 활판 인쇄 책처럼 따스한 촉감으로 교감합니다. 그때그때 사서 듣는 스트리밍은 소비하는 것이지만 LP는 소장하는 것이죠. 디지털의 냉기가 세상을 뒤덮을수록 아날로그에 깃든 체온과 감성, 그 아련한 너그러움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갇힌 삶들을 한순간 자유인으로 날아오르게 했던 천상의 목소리, 모차르트의 이중창처럼 말이죠. 3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불편함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봄 기온은 짙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좀 아쉽습니다. 내일 충청과 전북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더해져서 하늘이 다소 뿌옇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더 심할 텐데요.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에서 1k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1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추우니까요.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건조한 날씨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